네, 반갑습니다. 이동건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8주차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주차 정보통신 기사 자격증 실전 과목 저희가 이제 5주차, 6주차를 통해서 정보통신 기기의 핵심 이론을 2주차 강의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8주차 강의에서는 이 정보통신 기기 과목의 실제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기 과목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핵심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 학습할 내용을 보시면 정보통신 기기 과목의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총 20문항을 함께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기 과목에 대한 문제 유형과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주요 핵심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 과목을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패턴들을 이해하고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문제는 무엇이냐? 2023년도 1회차에 시행되었던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바로 1번 문제부터 총 20문항을 풀어볼게요. 정보통신 기기 과목의 1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정보 단말기의 전송 제어 장치에서 단말기와 데이터 전송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부호보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연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TCU에서 단말 장치와 전송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부분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회선 접속부가 됩니다. 회선 접속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정보 단말기기의 구조와 그 내부 구성 요소의 각각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말 장치, 단말 기기의 내부 구조에서 TCU라고 있었죠. 전송 제어 장치,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그래서 TCU가 있었고, 이 TCU의 내부 구성은 입출력 제어부죠. 그 다음에 회선 제어부, 회선 접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은 무엇이냐? 단말기와 데이터 전송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TCU에서 회선 접속부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 전송 회선과의 물리적인 접속, 예를 들어서 RS232C를 연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송 회선과 단말기의 물리적인 접속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회선 접속부가 되겠습니다. 회선 접속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입출력 제어부는 입력에서 오는 신호를 전달하거나 다시 전송 회선에서 온 신호를 출력 장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회선 제어부도 데이터 분해 조립, 에러, 검출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송 제어 장치 TCU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물리적 연결은 회선 접속부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다중화 방식에서 FDM 방식이 있는데, 이 FDM 방식에서 서브 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실까요? 자, 다중화 방식에는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FDM 방식과 TDM 방식이 있었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었고, 시간 분할,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FDM에서 서브 채널 간의 간섭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간섭을. 그래서 간섭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라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FDM 할 때, TDM과 할 때, 비교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가드밴드.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럼 이왕 문제가 나온 김에 같이 한번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하나의 대역을 필요한 채널 개수만큼 대역적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역적으로. 그래서 이 채널과 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주파수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이걸 영어로 가드 밴드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폭에 대한 효율성이 낮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분할 방식은 이제 채널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타임 슬롯을 돌아가면서 상호적으로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채널 간에 어떠한 채널이 하나의 시간을 다 점유를 하고 다음 채널이 그 다음 시간을 점유하게 되는데 이 채널과 채널의 시간적인 점유 사이에 시간 보호 슬롯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에서는 가드밴드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되게 쉽네요. 그죠? 그래서 FDM의 특징 살펴봤었고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PON의 구성도로서 괄호 안에 들어갈 장치명은 무엇인가 라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장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수동형이죠. 그래서 수동형 강가입자망인데 이 구성도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보시면 OLT, 우리 5주차에 봤었던 용어죠. 그 다음에 ONU 있었고 이 지금 OLT가 사업자 장치죠. 그래서 사업자 장치를 통해서 스플리터, 분배기죠. 분배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의 선로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집이죠. 집 모양 보이시죠? 그래서 홈 집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선로를 분배를 해주는 이 장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보시면 뭐 OLT, 옵티컬 스플리터, ONU, ONT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PON의 구성을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ONT인데 자, 구성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강가입자망의 구성을 보게 되면 통신 사업자 측에 설치된 OLT, 아까 앞선 그림에서도 OLT가 있었죠. 그리고 가입자 측에 설치된 ONU, 옵티컬 네트워크 유닛 장치죠.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스플리터로 구성이 된다. 스플리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가입자 쪽의 성격에 따라서 빌딩이냐 아니면 집이냐에 따라서 이 내부 장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선로가 있을 때 집에 있는 선로와 연결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게 ONT라고 합니다. 이제 1대 다, 1대1, 포인트 투 포인트가 아니라 1대 다. 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인터넷 광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FTTH 홈 집에서는 옥내 광종단 장치라고 합니다. 옥내 광종단 장치라 그래서 ONT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 집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분배해주는 ONT 옥내 광종단 장치가 필요하다.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CSU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까요? 자, CSU의 기능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1번 광역통신망으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전송을 하며 장치 양측으로부터의 전기적인 간섭을 막는 장벽을 제공한다라고 했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CSU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답은 1번인데 그러면 2, 3, 4번이 왜 틀렸는지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CSU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CSU의 내용을 보시면 채널 서비스 유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DSU를 배우고 CSU를 배웠죠. 그래서 CSU나 DSU는 랜의 디지털 프레임이라고 했죠. 디지털. 이게 중요하죠. 디지털. 자, 디지털 프레임을 어디에? 광역통신망,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광역통신망에 적합한 디지털 프레임으로 또는 그 역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장치의 양측으로부터의 전기적인 간섭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SU의 정의 살펴보셨고 이때 CSU나 DSU는 별개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때로는 통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돌아가 보시면
자, 그래서 광역통신망 WAN이죠. 그래서 신호를 받거나 전송을 하며 장치 양측으로부터의 정기적인 간섭을 막는 장벽을 제공한다. 이게 CSU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SU는 오직 독립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독립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DSU와 통합적인 제품도 있다. 아까 보셨죠? 통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CSU는 디지털 데이터 프레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맞는데 소프트웨어 장치가 아니라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장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4번은 뭐 뻔히 보이시죠?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였죠. 디지털.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로에 적합하도록 변환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다. WAN으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전송을 해주며 정기적인 간섭을 막는 장벽을 제공한다. 이게 CSU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4번까지 풀어봤었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선 통신망이 있는데 이 유선 통신망에서 노드가 10개래요. 10개일 때 그물형, 보통은 그물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통 우리는 메쉬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메쉬형으로 교환 해성을 구성을 해줄 때 링크수를 몇 개로 설계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유선 전화망을 구성을 할 때 이 망을 연결하는 방법의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라인형이 있는데 라인형은 노드를 이렇게 그냥 선으로 쭉 이어요. 직렬로 이렇게 노드를 쭉 이어줍니다. 요걸 뭐라 한다? 라인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이 있습니다. 버스형. 그래서 어떠한 노드들이 있을 때 버스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있을 때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걸 뭐라 한다? 이런 형태를 버스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형도 있습니다. 트리형은 말 그대로 이제 가지치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있고, 다시 여기서 또 가지가 쳐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트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스타형도 있습니다. 스타형.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메쉬형이 있는데, 메쉬형은 자, 어떠한 노드가 이렇게 6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다 이어줍니다. 서로를 다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쭉. 이 그림 그리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간략하게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다 이어준다. 다 서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장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에서 3번을 가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1번, 3번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2번을 거쳐서 가야만 1번, 3번이 연결이 될 텐데 2번 쪽이 어떠한 고장이 있을 때는 1, 3번 연결이 안 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메쉬형은 이렇게 각각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이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링크 수를 많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메쉬형에서 링크 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쉬형에서 우리가 토폴로지 전송 링크 수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1입니다. 이때 n은 이제 노드 수, 이제 문제에서는 10을 줬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조건대로 계산을 해보면 10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0-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90 되겠죠. 그래서 45개, 45개의 링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메쉬형의 링크 수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메쉬형의 형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이동통신 문제가 되겠네요.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요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단말기 모바일 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모바일 스테이션, MS. 그래서 이동통신의 구성요소는 이제 이동국, 모바일 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 그다음에 MTSO, 교환국 이렇게 세 가지가 주 구성 요소인데 이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 이동전화 단말기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제어장치, 전화기의 기능을 제어하고
어떤 신호를 변경해 준다. 그 다음에 송수신기, 당연히 송수신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무선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어장치, 송수신기,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서 틀린 것은 통화로브가 되겠죠. 그래서 제어장치와 송수신기, 안테나는 해당이 되고, 통화로브는 보시면 통화회선의 수용과 상호 접속에 대한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통화로브는 교환국의 기능으로 이 구성 요소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이 또 이동통신인데, 이때는 지금은 뭐 물어보겠어요? 자, 기지국이죠. 베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자, 베이스 스테이션의 주요 기능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었고, 이 모바일 스테이션을 이어주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기지국, 이 기지국을 관장하는 MTS 교환국이 있었습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 구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지국의 기능으로서 틀린 것은 통화 채널 지정 전환 및 감시 기능, 단말기 위치 확인 기능, 통화 절체, 통화 관리 기능, 단말기로부터의 수신 신호 세기 측정인데, 답은 3번이에요. 통화의 절체 및 통화로 관리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환국의 주요 기능인데, 그래서 기지국의 주요 기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지국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채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커버리지를 일정 규모의 셀로 분할을 하죠. 이동통신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주파수, 소규모 셀화해서 주파수를 재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에서 어떠한 셀, 특정한 일정 지역의 크기를 나눴을 때 이걸 셀이라고 하고, 이 셀에는 뭐가 있다? 기지국이 있다라고 우리 함께 했었죠. 그래서 기지국을 두고 이동국과 무선통신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지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환국은 공중전화통신망과 그 다음에 이동전화망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가입자에게 해선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선 자원을 관리하고 이동국의 위치 추적 기능, 추적, 확인이 아니라 추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국의 통화 기능 등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핸드오프가 또 교환국의 기능이었죠. 핸드오프 통화 절체 기능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갔을 때 통화의 절체 및 통화로 관리 기능은 뭐다? 교환국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FM 수신기의 특징으로 틀린 거, 뭐, 요런 거는 뭐, FM, AM 우리 함께 했었는데, 무선 통신에서 했었죠. AM, FM. 그래서 FM 수신기라고 했습니다. 수신기. 송신기가 아니라 수신기라고 했네요. 그래서 AM, FM의 특징 정리했던 게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함께 또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디엠포시스, 이제 송신기에는 뭐 있었어요, 여러분? 송신기에는 프리엠포시스가 있었고, 수신기에 디엠포시스가 있었죠. 디엠포시스. 그래서 고역을 강조하고, 고역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준다. SMB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회로였고, 그 다음에 3번에 주파수 변별기로서 검파한다. 그래서 AM은 포락선 검파, FM은 주파수 변별기로서 복조, 검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신 전개의 변동이 심한 이동 무선에 적합하다라고 했었고요. 2번이 정답인데, 이번에 대역폭이 AM에 비해 좁다라고 했는데, FM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AM과 FM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M 통신 방식과 FM 통신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진폭 변조다, 주파수 변조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보통 AM은 중파, 그 다음에 FM은 단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적으로 봤을 때 AM은 중장거리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FM은 근거리에서 사용을 하고요. 밴드위스, 이제 대역폭인데, 대역폭은 AM은 DSB 방식이라고 하면 EFS가 되겠죠.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이면 EFS, SSB면 그냥 FS가 되는 거고, FM의 주파수 대역폭은 E 델타 F입니다. E 델타 F. 이때 이 델타 F라는 게 뭐냐면 주파수 편이량 또는 최대 주파수 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최대 주파수 편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파수 변조는 주파수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매우 큰 데도 있고 이렇게 주파수에 그러니까 정보 신호에 따라서 주파수를 변화시켜 주게 되는데 반송파에 자 그럼 이 P 변조파에서 이 부분의 주파수가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F1이라고 하고 여기에 주파수가 가장 작다라고 하면 F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델타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편이량 또는 최대 주파수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M에서 주파수 대역폭은 이 델타 F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건파 방식이 AM에서는 포락선 건파 방식이고 이제 FM에서는 주파수 변별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파수 변별기라는 건 이 주파수를 변별하는 겁니다. 각 시간적인 이때 주파수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 AM은 신호가 주파수는 동일한데 포락선이 달라요. AM 신호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포락선으로서 신호를 건파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포락선 건파가 대표적인 AM의 건파 방식이 되겠고요. AM은 그렇기 때문에 잡음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FM은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회로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냐?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앞선 내용에서 얘기했지만 프리엠퍼시스는 송신기, 디엠퍼시스는 수신기죠. 자, 그 다음에 진폭 제한기는 리미터라고도 합니다. 리미터 이제 충격성 잡음 이렇게 팍 이렇게 부분 신호가 튀는 거를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고 스케일 체로는 미약한 신호가 입력됐을 때 맹후단의 저주파 증폭단을 차단시켜서 SMB를 향상시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리미터와 스케일 체로는 전부 이제 SMB 향상과 관련이 있다. 잡음에 AM보다 강하다. 그래서 잡음 및 레벨 변동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대역폭이 AM에 비해서 좁다라고 했는데 넓죠. AM은 보시게 되면 FS지만 FM은 원래는 이제 EFS 플러스 E 델타 F죠. EFS 플러스 E 델타 F고 이 값이 최대 주파수 편의가 신호 주파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M이 훨씬 주파수 대역폭을 넓게 점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가입자망 기술로망의 접속계 구조 형태인 PON, 수동형 광 네트워크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아까 이제 앞에서는 FTTH에서 쓰는 그 옥내 광 종단 장치 이제 그걸 물어봤던 거였고 ONT.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특징에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죠. 수동형은 말 그대로 이제 수동 소자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네트워크 양 끝 단말을 제외하고는 수동 소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능동 소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광섬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광전송로의 비용을 절감한다. 이 수동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번 유지보수 비용이 타 방식에 비해서 능동형에 비해서 저렴하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아주 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수동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플리터가 대표적인 분배기 스플리터가 대표적인 수동 소자를 사용하는 건데 수동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보안성이 우수하다가 되겠습니다. 보안성이 취약하다. 별도의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뭐는 수동형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제 능동형과 수동형 우리가 앞선 강의 5주차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읽어 보시면서 둘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멀티미디어라는 건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고, 자, 1번 VOD, 비디오 온 디맨드 요구형
맞죠? 디맨드. 자, 2번 AM, 3번 IPTV, 4번 인터넷 방송인데 답은 2번이 되겠죠. AM 방송. AM 방송은 음성 위주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과거 아주 아날로그 방송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시면 멀티미디어란 그림이나 동영상, 문자, 음향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만든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나타내는 걸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그래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성, 효율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제약도 별로 없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어떠한 정보들, 그림이든지 동영상이나 음성 같은 것들을 디지털화해야 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M은 아날로그로서 음성 방송이다. 음성 위주의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다음 중 IPTV의 특징으로 틀린 것. 자, IPTV란 뭐의 약자였죠?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TV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 입력 장치로 주로 키보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게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정리할 때, IPTV 정리할 때 비교로 했던 게 인터넷 TV와 IPTV를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인터넷 TV는 입력 장치로서 키보드를 사용했었고, IPTV는 입력 장치로서 뭘 사용했냐면 키보드가 아니라 리모컨이었죠. 리모컨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TV는 공개망이지만 IPTV는 폐쇄형 IP망이다. 가입자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고, 전송 방식은 멀티캐스트 다채널 방송 형태여야 되고, 가장 큰 특징, 인터넷 TV와 IPTV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 통신, 양방향 통신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홈쇼핑이 되겠죠. 홈쇼핑. 그래서 답은 1번 입력 장치로 주로 키보드가 아니라 리모컨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TV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는데, IPTV를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집에 다 셋탑박스 하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회사에 설치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셋탑박스를 설치해서 여러분들 TV에 연결해 준 거를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셋탑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IPTV를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TV, 디지털 공중파 TV 송수신 기술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요게 답이 바로 보이셔야 되는데, 디지털 TV라고 했죠. 디지털 TV 할 때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우리나라 방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SECAM, 세컨 방식이 아니라 뭘 쓰고 있다? 세컴이 아니라 TSC, 디지털 방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TV 송수신 기술의 특징 보시면, 수신 안테나를 통해서 영상, 음성 신호를 수신한다. 당연한 거고, 영상, 음성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를 변환한다. 증폭기를 통해서 신호를 증폭한다. 맞고, 세컨 방식으로 송수신한다가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ATSC다. 아주 중요하죠. ATSC의 반송파 형식, 비디오, 오디오 특징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했었고, 참고적으로 이제 세컴, SECAM은 프랑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공중파 아날로그 TV 표준은 NTSC 방식이었죠. 아날로그. 지금은 뭐 디지털만 하니까 아날로그는 다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아날로그 때는 NTSC였고, 디지털일 때는 디지털로 바뀐 현재는 ATSC 방식을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VB는 유럽이죠. 유럽. 그 다음에 ISDB는 일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자,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서 TV 화면을 통해서 음성과 화상을 동시에 전송받아 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효과를 내는 장치. 이건 뭐 문제의 답이 나와 있죠. 회의를 한다. 맞죠? 컨피어런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컨피어런스 시스템. 이제, 이 비디오를 이용한, 회의 시스템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각각의 용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답은 VCS가 되겠고, 우선 비디오 컨퍼런싱, VCO는, 화상회의라고 하죠, 보통. 화상회의라고 하고, 둘 이상의 위치에서 양방향으로 비디오, 오디오를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룹웨어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OD는 비디오 온 디맨드, 주문형, 요구형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주문형 비디오, VOD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VOD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려보시면 통신사에서 준 리모컨 있죠. 셋탑박스를 통제하는 그 리모컨에 보시면 VOD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VR은 이제 우리가 가상의 현실을 어떤 기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걸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했었고, 현실 세계의 가상의 어떠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증강현실, AR이었죠. 그 다음에 혼합현실을 M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비디오, VCS가 되겠죠. 주문형 비디오, 그 다음에 VR은 가상현실이고, 비디오 다이얼톤은 이제 우리가 방송망을 이용해서 요구하는 비디오를 전화망을 이용해서 이제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크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 VCS 화상회의가 되겠습니다. 14번. 자, 다음 중 IPTV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과 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능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IPTV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품질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관리를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망 용량도 관리를 해줘야겠죠. 가입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시청하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용량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망 용량도 중요할 거고, 네트워크도 플래닝, 계획을 짜서 사용을 해줘야 품질을 최적화해 줄 수 있습니다. 영상 자원 관리는 이제 네트워크 품질이랑 관련이 없고, 이거는 그냥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영상 자원 관리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IPTV 품질 최적화를 위해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라우터 플래핑, 그 다음에 패킷 오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관련이 없는 거는 영상 자원 관리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홈 네트워크 관련 내용이고요. 욕실폰, 안방폰 및 주방폰 등의 홈 네트워크 기기 중에서 월패드의 기능에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된 제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월패드라는 건 우리가 거실에 보시면 보통 월패드가 있죠. 신축 아파트에. 그래서 이 월패드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집안에 있는 어떤 가전기기나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난방이나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도 제어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이 월패드의 기능에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된 거, 이거를 우리는 서브폰이라고 합니다. 서브폰. 그래서 서브폰이라고 하고, 월패드의 정의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월패드는 사용하고 계시니까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패드의 일부
일부가 적용된 걸 이걸 서브폰이라고 한다. 뭐 신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욕실에도 보면 폰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도 열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서브폰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홈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어떠한 보안성을 갖추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정리해 왔는데 홈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요구사항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별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을 할 때 보안 요구사항으로서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 그다음에 접근 통제, 전송 데이터 보안이 있고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 아니라 그러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인증이 아니라 이 홈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사용자 확인을 위해서 전자서명 ID 비밀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 OTP, 그다음에 신원 확인 및 인증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17번 문제,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구성하는 센서의 종류 중 검출 대상이 다른 것은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다이오드, CDS 소자, 홀 소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포토 트랜지스터와 포토 다이오드, CDS는 모두 빛을 검출합니다. 빛, 광을 검출하는 반면에 홀 소자는 자기장을 검출합니다. 자기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다이오드, CDS를 통해서 빛을 검출한다. 뭐 조도, 빛의 세기를 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우리가 다양한 뭐 효과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종류해서 제가 뭐 홀 소자, MR 소자, 뭐 빛을 이용하는 거, CDS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뒀으니까 이때 보시면 홀 소자는 자기장을 검출한다 돼 있죠. 나머지는 빛을 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홀 소자가 되겠고요. 18번 문제는 사물인터넷 센서, IoT 센서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센서와 관련된 응용 서비스 처리를 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다 맞는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IoT, 이 사물인터넷은 워낙 많은 정보를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oT 서비스를 센서라는 거는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게 되겠죠. 이 센서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 센서의 응용 서비스로서 어떠한 핵심적인 기능이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IoT의 답은 4번인데 IoT 플랫폼은 IoT 서비스의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수많은 IoT 디바이스를 많은 IoT 장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IoT를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센서가 어떠한 핵심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냐. 전력 소모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지 오래 쓰니까. 그 다음에 지연은 당연히 없는 게 좋은 거고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플랫폼 사용도 이제 필요한 기능은 많은데 이건 핵심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부가적인 기능으로 보셔야 됩니다. 좀 더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전용 플랫폼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마트 기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및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미디어로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청중의 행동에 따라서 전자장치에 정보, 광고, 기타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리고 콘텐츠 및 디스플레이 일정과 같은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며 실내 이동기 설치해서 운용을 해준다. 그래서 UHD TV, 스마트 사이너지, 그 다음에 HMD, OT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스마트 사이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사이나지에 관한 정의가 여기 있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스마트 사이나지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를 사용자한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디지털 사이나지라고 했었고 요즘은 좀 더 상세화되어서 디지털 사이나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해 줬는데 요즘은 스마트 사이나지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스마트 사이나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홈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이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주파수, 재질 등은 설계 도서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내부에 IC 회로가 내장된 무전지 타입이어야 한다. 자, 기능으로서는 공동 현관기의 연동, 그 다음에 디지털 도어로 주동 출입 시스템과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는 RF 카드라고 하죠. 카드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1층이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RF 카드를 갖다 대면 문이 열리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정보통신공사 관련된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 분야의 구내통신공사 표준 시방서에 있는 RF 카드의 방식과 기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다? RF 카드, 레디오 프리퀀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동 출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이 카드를 RF 카드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번 문제, 23년도 1회 기출에서 나왔던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었고요. 이제 요번 8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 23년도 1회 정보통신기기 문제 20문항을 풀어봤었고, 다음 강의에서 23년 2회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